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나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삶과 나 자신을 덧치려온 이상향을 지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 오늘을 살아갈 진짜 힘이 생겨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고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마음이 유독 무겁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신기하게도 이 질문 하나에 우리를 괴롭히던 고민의 부피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오늘은 쓸데없는 걱정에 빼앗겼던 에너지를 거두어 지금 내 곁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상담심리사 김혜령의 후회하기 전에 읽는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해,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지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건 온전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 나라는 높은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늘을 살아갈 진짜 힘이 생겨난다고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주저함이 사라지고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겠죠. 이 책에는 소란한 감정을 다루는 법, 관계에서 힘을 빼는 법, 그리고 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나란히 걷는 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진짜 잘 사는 것보다 잘 살아 보이는 것에 더 신경 쓴다는 내용에 깊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끄고 오직 내 삶에만 집중하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령의 후회하기 전에 읽는 심리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앞둔 일이 버겁고 상황이 무겁게만 느껴질 때 마음속으로 해보는 저만의 작업이 있습니다. 당장 2주 뒤에 제 삶이 끝난다고 가정해보거나 아주 먼 미래로 건너가 임종을 앞둔 노인이 된 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리다 보면 신기하게도 지금 움켜쥐고 있던 고민의 부피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제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의연해져서 지금 제가 집중해야 할 진짜 소중한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삶의 본질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된 갈망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말 잘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참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감각을 느끼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거칠게 돌아가는 반면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없이 취약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제 앞에 앉은 이들의 삶이 만약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혹은 먼 훗날 삶의 마지막에 서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바람만이 남게 됩니다.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기를,
그리하여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후회의 결은 달랐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에 대해서는 주로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이미 저질러버린 실수를 자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 전체를 길게 보는 시점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남은 것은 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전해볼 걸,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볼 걸 하고 말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당장은 내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가 뼈아프게 느껴지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건 실패한 경험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저하다 놓쳐버린 일들이 훗날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만 진짜 원하는 삶을 내일로 유예하는 걸까요?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자신을 소진하면서 당장 행복해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알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불안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은 생각이 지금 당장 돌봐야 할 중요한 일들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에게 끝없는 숙제를 내어줍니다. 이것보다 더 잘해야 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괜찮은 사람이지. 타인의 시선을 자신의 일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입니다. 때로는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걱정만 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우울, 불안, 번아웃을 마치 치명적인 결함처럼 여기며 도망치듯 상담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얼른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진짜 삶은 저 너머 어딘가에 있고 지금 자신은 고장난 곳을 수리받기 위해 잠시 머무는 대기실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에는 통제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제하려 애를 쓸수록 오히려 삶은 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든다는 뜻입니다. 늪에 빠졌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죠.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무섭게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내 식대로 통제하려 들고 더 완벽해지려 스스로를 채찍질하지요. 그러나 그 완벽하고 이상적인 삶이라는 환상을 단단히 움켜쥘수록 힘이 들어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불안은 끝없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생생한 삶의 감각은 점점 멀어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하는 일조차 아주 힘들어지죠.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 나,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삶이라는 고정된 환상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나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삶과 나 자신의 덫으려온 이상향을 지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 오늘을 살아갈 진짜 힘이 생겨납니다. 너무 많은 생각에 휩싸여 머뭇거리다가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너무 많은 의미를 덧붙여 이미 무거운 삶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힘을 빼고 유연하게 흘러가듯 살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저 너머가 아니라 늘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요. 40 이후 가장 후회하는 것. 진짜 잘 사는 것보다 잘 살아 보이는 것에 더 신경 쓴 것.
2030 여성들의 라이프 트렌드를 정리한 책 21, 39에 따르면 20대 여성들이 되고 싶어하는 이른바 추구미가 사랑받고 자란 이미지라고 한다. 이에 대해 떠올리는 바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지적이거나 선한 인상도 아니고 사랑받고 자란 이미지라니 참 난감하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성장 과정을 통째로 바꿔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건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다. 요즘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듯하다. 일례로 외모, 성격, 자산, 직업, 집안, 학벌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갈망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한다. 하나도 둘도 아닌 모든 면이 완벽한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사람을 주치려니 사람들은 좀처럼 스스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쉼없이 채우려 하고 부족함을 메꾸는데 여념이 없다. 매일 완벽을 향해 전력 질주한다. 흔히 완벽주의자는 부지런하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일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종종 반대의 얼굴을 한다. 게으름, 회피, 타인의 시도를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시도는 끝내 미루는 모습으로 말이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완벽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겨 사람을 더 작아지게 하고 주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아주 평범하고 흔한 모습들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부분의 내면에는 완벽주의가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완벽주의의 세 가지 유형. 완벽주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둘째, 타인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셋째, 사회가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한다고 느끼는 사회부가적 완벽주의. 용어가 다소 딱딱하지만 완벽의 기준을 내가 나에게 들이미느냐, 타인에게 들이미느냐, 아니면 타인이 들이댄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피하고 싶은 완벽주의는 단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일 것이다. 가까운 동료나 가족이 나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면 매일 시험 보는 기분일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는 바로 사회부가적 완벽주의 유형이라고 한다. 내가 세우지도 않은 기준에 부응하려 애쓰는 삶, 이보다 더 고단한 싸움이 있을까? 영국의 심리학자 앤드루 힐과 토마스 커런은 27년간 4만 명 이상의 대학생을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의 세 가지 유형 중 사회부가적 완벽주의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타인의 기대 속에서 정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이처럼 사회부가적 완벽주의는 단순히 기준이 높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이 타인의 기대에 넘어가 버렸으며 타자화된 나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는 어른이 되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완벽주의 얼굴이기도 하다. 어른의 완벽주의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 강화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공간은 무섭도록 열심히 사는 사람들, 시간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자꾸 작아지고 느려지고 부족하게 느껴진다. 언젠가 한 후배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우연히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회사에 지각만 안 하고 출근하면 기특하다고 해왔는데 갑자기 나 자신이 너무 하찮고 한심해졌어요. 농담 섞인 그 투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나 역시 그중 아이 셋을 키우며 부지런히 자기 관리를 하고 외모도 잘 꾸미는 한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보고 좌절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완벽한 사람들, 아니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되기는 참 쉽다. 사회적 비교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넌 아직 멀었어. 넌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주입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잊은 채 계속해서 스스로를 밀어붙인다. 그 기준이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멈추는 것이 불안해 더 세게 채찍질하곤 한다. 이것이 완벽주의가 잔인한 이유다. 내가 나를 응원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채 매일 숙제처럼 살아가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벌주는 삶이기에. 잘 사는 듯 보이려고 애쓰는 삶은 결국 번아웃으로 끝난다. 부단히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면 완벽주의가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한 완벽주의 성향을 부러워할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완벽주의를 성실함이나 자기관리의 미덕과 혼동한다. 물론 스스로에게 건 기대를 즐겁게 충족하고 그 삶에 만족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통은 기준이 높아질수록 만족은 멀어진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던가? 그렇기에 기대가 계속하여 높아지다 보면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성취는 있되 만족은 없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순간에도 만족이 아닌 후회와 자책, 자기 비난을 느낀다면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도 칭찬과 격려보다는 이 정도는 당연하다며 무심하게 넘기고 작은 아쉬움이 들만한 일에도 더 잘했어야 했다며 습관적으로 자책한다면 내 안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하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봐. 나는 어차피 안 되나 봐. 이처럼 결과만 두고 자신을 비하하고 미워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삶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에 대한 미움이 쌓이면 우울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최선을 다하고도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안 속에 살다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더군다나 성취의 기준이 내가 아닌 타인 혹은 사회에서 비롯되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좋은 대학, 스펙, 외모, 인간관계, 재테크, 워라밸과 육아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점점 더 정교해진다. 이 틀에 들어맞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감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 모든 걸 채운다고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구성하고 그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한다. 언젠가부터 사는 것보다 잘 살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이유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나의 존재를 객체화한다고 말했다. 타인은 지옥이다는 종종 오해받기도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타인의 시선 속에 갇힌 나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있다. 열쇠구멍으로 나를 지켜보는 타인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삶. 그 시선에 맞춰 나 자신을 해명해야 하는 삶. 그렇게 나는 더 이상 자유로운 주체가 아닌 타인의 기준 속에서 해석되고 고정된 객체가 되어간다. 물론 우리가 타인의 시선 밖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느 정도의 기준과 기대, 평가를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 시선에 나를 모두 내맡기느냐 아니면 중심을 잘 잡고 그 시선을 하나의 의견으로 여기느냐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타인의 기대인지 내 삶의 리듬과 내면의 기준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를 데리고 사는 일. 그건 모든 영역에서 완벽해지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을 견디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단단한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1등이 아닌 완주, 완벽이 아닌 꾸준함의 힘으로 살아갈 것. 나 스스로를 밀어붙이게 하고 때로는 나를 해치기까지 하는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서서히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높은 기준을 내려놓고 나면 결국 남는 건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저 오늘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여도 그저 한 걸음씩 내딛는 것. 학창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 1등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에 충실하지 않아서 후회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그때만 가능한 성취와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다. 어쩌면 미련과 후회는 결과 그 자체보다 그 순간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남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충실함의 힘은 제대로 해내야 해 라는 강박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만족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매일 충실하게 살아갈 힘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기준이 너무 높으면 사람은 오히려 주저하고 회피하고 남의 삶을 평가하면서 스스로를 소모하는 방구석 평론가가 되기 쉽다. 그러니 육각형 인간이 되려 애쓰기보다 그냥 매일을 충실히 살아갈 것. 나를 몰아붙이는 기준과 비교를 내려놓고 뚜벅뚜벅 살아가면 된다. 몇 년 전 나와 비슷하게 육아와 글쓰기 그리고 심리 상담을 병행하시는 선생님과 연이다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나보다 훨씬 앞서 그 길을 걸으며 오랜 시간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다.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여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지내세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나의 투정에 선생님은 따뜻한 말투로 답하셨다. 그냥 완주의 의의를 두고 가는 것뿐이에요. 완주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 1등이 아닌 완주.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인생의 방향이기에 할 수 있다면 계속하는 것. 잘 될지를 너무 고민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 그거면 된다. 어쩌면 그런 꾸준함 끝에 우리는 미소 지으며 완벽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17년간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하며 깨달은 것. 남 탓 세상 탓이야말로 가장 부질없는 짓. 이제 우리는 기적 같은 행운이나 동화를 믿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일확천금이나 횡재 같은 것도 꿈꾸지 않는다. 그저 별일 없는 보통의 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싶다. 그런데 그 평온의 비밀은 다름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말. 우리는 왜 이렇게 평온을 바랄까? 아마 그만큼 고통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평온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이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불편함, 어려움, 곤란함, 수치심, 시련, 비극, 상처, 결핍, 가난 등 무어라 표현하든 공통점은 우리가 이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불편한 손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이 불편한 손님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고통을 제거하고 상처를 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평온은커녕 새로운 불편한 손님을 계속해서 마주할 뿐이다. 왜냐하면 고통 없는 삶은 없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재벌이나 세계적인 슈퍼스타라 해도 혹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라 해도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 즉, 고통은 모든 인생의 기본값이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슈퍼스타가 고통 속에서 사는가 하면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충만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멕시코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는 평생 고통과 함께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다. 아무렴 누구에게나 삶은 고통이라지만 그녀에게는 특히 더 가혹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얻었고 18살에는 버스 사고로 척추와 골반, 다리뼈가 산산조각나 평생 수십 차례 수술을 견뎌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유산을 경험했고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외도까지 겹치면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중 하나의 시련만으로도 크게 좌절하고 신을 원망할 텐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그림 속에 담아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자화상에는 상처와 고통이 낱낱이 드러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꿰뚫어 보려는 강인한 시선이 담겨 있다. 칼로가 보여준 것은 고통과 시련을 원망하지 않고 고통과 공존하며 자기만의 평온을 만들어가는 태도였다. 칼로의 이런 강인한 태도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인생을 한 편의 연극에 비유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그 밖의 것은 우리의 통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것에도 예속되지 않을 자유를 강조했다. 그런데 그의 철학은 단순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노예로 태어난 그는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주인에게 혹독한 학대를 받아 다리가 부러져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다. 자유를 얻은 뒤에도 박해와 추방을 겪으며 잔인한 삶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즉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집착하며 괴로워할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신경을 끄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지는 모두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을 통찰함으로써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자유의 철학을 창조했다. 에피테토스와 프리다 칼로의 삶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결국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사실이다. 고통을 없애려 하거나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느냐고 절망하기보다 고통과 어떻게 함께할지를 선택하는 것. 그 태도 속에 자유와 평온이 있다. 어쩔 수 없다면 신경을 끄자. 그리고 내 일을 하자. 보통의 우리는 어떤가? 자신의 한계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온 세상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안간힘을 쓰지 않았던가? 그러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던가? 실현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원망과 자책까지 더해 자신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았던가? 우리가 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일은 기대보다 훨씬 적다.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공통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덜라고 강조한다. 신약성서 마태복음의 한 구절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도 불교 경전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도 내게는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격려로 들린다.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걱정하고 집착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 단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불편한 손님의 방문을 외면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비록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는 없더라도 쫓아낼 궁리를 하느라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것이다. 그저 오케이만 하면 생각보다 그 손님은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을지도 모른다.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여기저기 출산기를 찾아 들여다보던 때의 이야기다.
난산의 고통이 구구절절 나열된 무수한 출산기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글이 있었다. 자신도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는 어느 선배 엄마가 쓴 글이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걱정한다고 해서 산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아예 마음을 고쳐먹었단다. 고통을 피하려 드느니 차라리 고통아 나에게 오라 라고 했다나? 그랬더니 정말 산통이 아주 고통스럽지 않고 견딜만 했다는 것이다. 이 글이 용기를 주어 나도 조금은 평온한 마음으로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출산의 두려움 앞에서도 나를 용감하게 만들어준 이 글을 지금도 자주 떠올린다. 고통이 삶의 기본값이라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케이 하는 것뿐이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프로젝트는 뜻밖의 일로 자초되고 가족들은 멋대로 행동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는 꽤 자주 발생한다. 어쩔 수 없다. 너무 흔들리지 않고 그저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수밖에. 불편한 손님을 수없이 받아들였던 프리다 칼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린 작품의 제목은 비바라 비다, 인생이여 만세였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장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삶의 끝에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평온만을 간절히 원하다가 끝날지 그 모든 손님을 마주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볼 만한 삶이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부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삶과 더 이상 싸우지 않기를, 원망과 자책에 쓸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누리는 데 쓰기를,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일과 사람들까지 놓치지 말 것. 사람을 손절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챗GPT로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리 상담가로서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솔직히 그 흐름에 깊이 공감이 되었다. 나는 1년 전쯤 수개월간 이어오던 화상 영어 수업을 그만두고 챗GPT와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챗GPT와 영어로 대화해 보았는데 이거다 싶었다. 부족한 부분을 세세히 짚어주는 그 방식이 나에게 딱 맞았던 것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대화와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아마도 AI를 통해 상담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지만 누군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며 행여나 상담가로부터 받을지 모를 상처를 피하고도 싶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결국 연약한 두 마음의 만남이다. 아무리 성숙하고 단단하다 해도 그래봐야 사람인데 무르고 취약한 면이 있을 수밖에.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예의와 눈치를 챙기다 보면 마음을 나누기도 전에 피로해진다. 챗GPT와의 상담이 인기가 많아진 결정적인 이유는 상담 스킬은 기본이고 인간만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공감과 온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기계적인 답변만 늘어놓는다면 사람들은 다시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테니까. 즉, 우리는 긴장은 내려놓고 싶지만 따뜻함은 여전히 바란다. 인간이 아니길 바라면서도 인간의 것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왜 이토록 피곤해졌을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어쩔 수 없이 긴장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칫 피로가 되기 쉽다. 요즘의 인간관계는 예전보다 피로도가 훨씬 높아졌다. 스마트폰 덕분에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더 오랜 시간 온라인에 머문다. 눈여겨볼 점은 연결은 늘었는데 친밀감은 줄었다는 것이다. 항상 누군가와 이어진 듯 보이지만 대부분은 피상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의 관계다. 관계의 포화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피로감은 높아지고 공허함은 깊어진다.
게다가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진 탓도 있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시되면서 인간관계 역시 선택 가능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끊어도 괜찮을까와 같은 고민을 더 자주 하게 되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인간관계를 주제로 올라온 수많은 영상에는 손절하는 법과 옆에 둘 사람을 고르는 법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많다. 이런 영상들의 수요가 높은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심리적 갈등을 자주 겪는다는 뜻이다. 이런 갈등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믿기 어려워진다. 누군가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은 나 또한 쉽게 끊길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내가 누군가의 손절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불안의 연속이 된다. 관계 속 심리적 안전지대는 그렇게 점차 무너진다. 안전지대가 부족한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관계 안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채 점점 더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관계에 머물게 된다. 딸아이는 5살 무렵 기분이 나쁘면 엄마 싫어, 이제 엄마랑 놀지 않을 거야 하며 토라질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그 작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모진 말이 너랑 안 놀 거야 라는 사실이 귀여워 웃음을 참아야 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에게는 밉다, 너랑 놀지 않겠다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다.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은 어린아이에게도 본능적인 위협이다. 5살 아이가 던지는 말이기에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만약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 내게 혜령 씨 정말 별로네요 라고 대놓고 말하거나 눈에 띄게 나를 피하고 배제한다면 그것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그 말은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 그리고 미움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혐오의 말이 쉽게 소비되고 단절과 소외가 너무도 가볍게 이루어지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때로는 속마음을 감춘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 난 상관 안 해 라고 말해도 마음 어딘가에서 미움받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그렇게 미움받지 않는 상태를 갈망하는 우리는 어느 정도 불안을 견디며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미움과 소외를 두려워한다는 건 수용을 바란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 너 싫어, 너랑 놀지 않을 거야를 가장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다 큰 어른의 가장 연약한 내면에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설령 못난 짓을 했을지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길, 아니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는 나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란다. 어른이기에 버텨야 하는 것 투성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잘잘못과 상관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바람마저 숨기고 외면해 무의식 저편으로 몰아낸 탓에 스스로 그걸 바라는지조차 잘 모를지라도 말이다. 이렇게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쳐지지 않고 이해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무조건적 수용이라고 한다. 무조건적 수용은 심리치료에서 강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요인이자 이 복잡하고 어렵고 필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하다. 무조건적 수용은 노련한 상담사나 지혜로운 할머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누구든 타인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4에서 5세 무렵이면 뇌 발달상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어린아이조차도 공감과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떠올려 보라.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이일수록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눈다. 거기엔 하소연도 있고 자랑도 있고 투정도 있다.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서 공감과 수용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랬구나. 너무 속상했겠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말을 안 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애썼다. 고생 많았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듯 어떤 관계에서는 이런 수용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나도 친한 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밥을 해먹고 치우는 건 왜 이리 귀찮을까 하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아무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고민이나 비밀까지 나누곤 한다. 이렇듯 서로의 삶을 시시콜콜 공유하는 동안 관심과 공감, 위로와 이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함께 기뻐하고 속상해하며 잠깐씩 타인의 삶을 오가는 것이다. 그런 순간에는 너는 단지 너가 아니고 나는 단지 나이기만 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그날 하루는 꽤 살만해진다. 그래서 잠깐일지라도 나와 일상을 나누는 모든 사람이 참 고맙다. 공감과 수용은 친밀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 마트에서 계산을 도와주는 점원, 요가 수업의 옆자리 수강생, 심지어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까지 서로의 삶에 아주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성태 소설가의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다. 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에게 말을 건넸는데 처음엔 아주머니가 그를 경계하는 듯 하더란다. 그렇지만 이내 인상이나 말투를 보고 안심했는지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픈 아들이 있는데 겨우 재워놓고 텃밭에와 작물을 돌보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밤에 통 잠을 못 자는 아들이 새벽에 힘들게 잠이 들면 텃밭으로 달려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마음이 아팠던 소설가는 달리 해줄 말이 없어 얼마나 힘드시냐고 했단다. 그렇게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돌아설 때 아주머니가 남긴 마지막 인사는 이 한마디였다.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속에 담아둔 무거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그 마음이 참 고마웠을 것이다. 숨통이 트이고 삶의 무게가 덜어졌을지도 모르겠다. 나 또한 그럴 때가 있으니까. 요즘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가 사람에 있듯이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비법도 사람에 있다. 물론 챗 GPT를 활용해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돌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피곤하기만 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일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 관계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불안이 다시 관계 안에서 공감과 이해로 해소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감과 수용에도 경계는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전거리는 필수다. 모든 관계에 무한히 열려 있을 수는 없고 지나친 감정 몰입으로 내가 소진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끝 인사처럼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려는 너그러움과 남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는 넉넉함이 우리를 살린다. 평가와 비난, 혐오가 만연한 요즘 공감과 수용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판단과 평가를 내려놓고 내가 너인 듯 내가 나인 듯 저절로 공감이 일어나는 대화 속에서 사람은 살맛을 찾는다. 인간관계가 피곤해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을 통해 회복하는 선순환, 그 순환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를 바란다. 후회하기 전에 읽는 심리학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오늘이 후회보다는 온전한 평온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